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목만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대를 잃은 날부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잃은 날부터 이렇게 읽힙니다. 그렇게 읽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독자들은 아마 장자연 씨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네요. 예. 아니면은 우리 주위에서 이 소비의 환상에 빠진 이웃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먼저 최인석 작가는 오래전부터 소설 잘 쓰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내 영혼의 우물부터 시작해서 나를 사랑한 페인, 그리고 장편소설 이상한 나라에서 온 스파이까지 아주 많은 작품을 쓰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책은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게 참 곤란한데. 네. 예. 개요는 비교적 단촐한 편입니다. 천민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깊은 환멸을 품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준성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통신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해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면서 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 저항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자기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이고요. 네. 어느 날 이 준성의 삶 속으로 진이라는 여성이 뛰어듭니다. 서진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진이라는 여성은 홈쇼핑에서 모델 노릇을 하면서 영화 배우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감독들 비롯한 남성들이 철저하게 유린하면서 이용해 먹죠. 그 과정에서 두 남녀의 방황과 고뇌와 사랑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 몇 구절 읽어드리면은 금방 이 작품의 전체적인 얼개가 눈에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권리라는 건 헛소리고 인간에게는 오직 빚을 질 권리와 의무가 있고 또는 빚을 갚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로지 일할 권리, 소비할 권리, 그리고 소비할 의무, 그런 권리와 의무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잠깐 볼까요? 예. 예수는 5개의 전병과 1마리의 생선밖에 없었으나 수천 명을 나눠 먹였다. 오늘날에는 5개의 전병이나 1마리 생선 따위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공장에서는 빵이 넘쳐나고 양식장에서는 생선이 썩어나가니까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버리고 묻고 갈아 없애고 태워 없애야 할 지경이니까 그 많은 것을 나눠 먹을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물며 나눠 먹어서는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란 모름지기 즐겁게 돈을 벌고 즐겁게 소비하고 즐겁게 빚을 지고 즐겁게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혹은 즐겁게 농약을 마시거나 목을 매다는 것이다. 즐겁지 않다고 상관없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고자가 있기 마련이니까. 네, 이런 사회에서 빚을 진 자와 빚을 갚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이 광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이런 삶의 사이클 속에 휘말린 사람이 바로 진이라는 여성입니다. 진이라는 여성은 소비라는 환상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눈에 띄는 대로 사들입니다. 이 명품이든 아니면 가짜든 뭐든. 그러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협박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수없는 그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진이의 삶을 보면서 우리 준성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이놈의 세상은 말이야. 우리들에게 순간마다 소비하라고 강요해. 쓰라 이거야. 돈 써. 물건 사. 사서 바로 다음 순간 쓰레기통에 던지더라도 일단 사. 그렇게 요구해. 사지 않으면 넌 실패자야. 그렇게 협박해. 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욕하지 마. 난 그렇게 협박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진이는 홈쇼핑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홈쇼핑에서 야한 모습으로 나와서 물건을 사라고 협박하는 사람인 거죠. 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비하는 것만이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상의 소비의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자본주의의 어떤 마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준성이라는 사람은, 남자는 이 김영규라는 변호사와 함께 해커 노릇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해커를 하면서 아나키스트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더구나 나는 무슨 주의자가 아니다. 무슨 주의자라는 게 되기 싫다. 나는 그저 사람이면 족하다. 사람으로서 충분하다. 사람으로서 족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 족하여 살 수 없는 사회는 좋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직 자유스럽게 권력에도 욕망에도 굴복하지 않으면서, 권력 근처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으면서, 욕망이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 스스로 욕망을 조롱하면서 조용히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재미있게 살고 싶을 뿐이다. 직장을 때려치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최대한의 삶을, 가능한 삶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근데 꿈처럼 쉽지가 않죠. 어쩔 수 없이 관계에 휘둘리게 되고요. 또 이런 자신의 아나키한 삶들, 권력이나 욕망이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자기 삶의 반경 속으로 소비에 길들여진, 또 소비라는 그 마술에 들린 진이라는 여성이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또 삶은 한번 출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 소설은 정말 자본주의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꿈을 꾸는 준성이라는 남성의 삶으로 뛰어든 진이라는 여성과의 관계를 그려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이라는 여성과 준성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꿈을 꿀 수밖에 없겠죠. 네. 진이라는 여성이 남성들에게 유인되어서 마약을 복용했다는 혐의로 1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 서진, 그러니까 진이와 준성이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네. 이 대화가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 날 이 준성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진이가 물어요. 도대체 무슨 책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준성이 그나마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은 말이야, 세계의 생김이 늘 인간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모든 인간관계를 사고파는 거래로 전락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조근조근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사고파는 관계로 바꿔버리는, 그런 전락시켜버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는 게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잠깐 볼까요? 네. 그런 것을 모색하는 내용이야.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서진이 물으면 준성은 대답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또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일단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척 많아. 나도 그런 데 가서 살고 싶다. 아직 그런 데는 없어. 그런 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아. 이를테면 이런 건 어때?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아. 아무도 차를 살 필요 없어. 아무 집이나 비어 있으면 들어가서 살아. 집집마다 카드 슬롯이 있어. 그 슬롯에 내 카드를 넣고 살고 싶은 만큼 살아.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야. 아무 데나 들어가서 살아. 카드를 꽂고 카드로 요금이 계산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그에 따라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야. 차도 마찬가지야. 거리에 차들이 서 있어. 카드를 꽂고 차를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거리에 세워두고 떠나면 돼. 쓴 만큼 돈을 지불하는 거야. 전기요금 내듯이, 수도요금 내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내 집을, 내 차를 가져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야지. 하지만 값은 아마 무척 비쌀 거야. 아직은 내 공상에 불과하지만 어때? 그럭저럭 살만하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비용, 환경 파괴 같은 것이 크게 줄어들 거야. 서진은 꿈꾼 듯한 얼굴이 되어 말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이 작가가 꿈꾸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꽂혔던 부분도 바로 이런 구절들인데요. 네. 누구나 집이든 차든 물건이든 소유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 쓴 만큼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세상을 이 작가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 공유경제가 그런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공유경제 개념입니다. 예. 내가 인간관계를 이 교환관계로 다 치환해서
인간을 사물화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네. 뭐 인간이 물질을 다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쓸 만큼만 쓰고 네.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 작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소설을 읽는 중에 엊그저께 뉴스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전주인가 어디에서 정읍인가 어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로또에 당첨된 형이 있어서 예. 기억하실 겁니다. 형이 예. 있었는데 네. 형이 돈을 나눠주고 어쩌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는데 또 결국은 아우를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죠. 예.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도 이 화폐 관계로 바뀌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건 뭐 부인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소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은 이런 소유 관계를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소설이 하나의 실마리를 제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이게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도 하면서 환경 파괴를 줄이는 길이라고도 하네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소비를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죠. 온 세상이 다 사지 않으면 너는 이 사회에서 추방당한다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이 우리를 휩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책은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아주 소설적으로 재밌게 풀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이라는 한 여성이 천민자본주의의 그물망에 말려들어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지켜보던 준성이라는 남성이 어떻게 하면 함께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모색한 이 작품 그대를 잃은 날부터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인석 작가의 다른 작품들은 대단히 그 환상성과 사실성을 결합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품 하나가 실마리가 돼서 그 작가를 만나는 길로 접어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대를 잃은 날부터를 혹시 만나시거든 다른 작품들에도 눈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현대문학사에서 하나의 획을 끈 문학세계로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인석 작가의 그대를 잃은 날부터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는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진이가 진 빚들을 준성이가 어렵게 다 갚아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이는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홍콩까지 가서 성추행의 위협에 처하고요. 그걸 다시 준성이가 구원해주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다시 필로폰을 흡입했다는 죄로 1년 동안 징역살이를 합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재범을 배우면서 복역하다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 나와서 둘이 만나서 이제 이 괴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 잠깐 볼까요? 네네. 새벽에 서진은 교도소의 커다란 철문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몸은 더 작고 더 가늘어져 한 폭이 풀 같았다. 준성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은 순간 사방에서 용들이 광포하게 울부짖었다. 교도소 감시탑의 탐색등이 어둠을 조각내는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의 용이 분노에 차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준성은 놀라 얼른 바위 틈에 엎드렸다. 피할 곳을 찾아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어둠, 바람, 그리고 추위, 파도, 길은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피할 생각도 않고 여전히 우뚝 선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괜찮아, 그는 태어났다. 공숲처럼 어둠 속에서 용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녀는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는 서진의 손을 잡고 머뭇머뭇 일어섰다. 벌써 죽었어 하고 그녀가 말했다. 누가? 용들. 이렇게 서서히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소설에서 용이라는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단히 그 부정적인 괴물의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준성이라는 사람이 해커 노릇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해요. 시나리오 속에 한 그 괴물의 형상 이미지가 바로 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이를 잡아먹었던 용, 환상적인 소비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삶을 탈취했던 용, 그 용의 이미지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 소설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서진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 용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손을 잡고 나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소비세상이라는 지옥을 보여준 책 그대를 잃은 날부터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